안녕하세요. 초선 박사 33회 시작합니다. 와.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축하고. 네, 자축하고. 저희 오늘 그 이용우 의원님과 김현정 의원님께서 그 쿠팡 청문회 때문에 바쁘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신선하고 훨씬 더 방송 잘하시는 모경정 의원님을 모셔왔습니다. 모경정 의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서구병 검단의 국회의원 모경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고요. 우리 최현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현일 의원님하고 네. 친하신 거죠? 아니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우리 진짜 동료 의원이자 행안위를 꽉 채우는 그 뭡니까 카리스마 그리고 진짜 굵직한 목소리 네. 그리고 압도하는 그 질이 진짜 여러모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우리 당의 청년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당의 청년위원장이시고 사실 방송 천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송 천재. 방송 천재. 전혀 방송 천재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따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대선 때 그 우리 당 방송에서 아침 방송 진행해 주셨거든요. 이름하여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진짜 제목이긴 한데 실제 숨겨져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재명 덕질 방송 뭐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까지 대선 후보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그런 방송 컨셉이었어요. 또 모경정 의원 하면 대통령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모셨던 분 중에 거의 뭐 원조 찐찐명 중에 한 명이죠. 찐찐명. 찐찐명이죠. 뭐 경기도 때부터 모시지 않았나? 경기도? 네, 경기도부터 모셨고요. 뭐 저는 그 찐찐명, 친명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얼굴이 좀 화끈화끈 거려요. 그래서 찐찐명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동지, 정치적 동지 이 표현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문현답이네. 현문현답으로 해주시죠. 현문현답. 야. 우문현답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뭐. 저희 그 방송 보니까 모경정 의원님 되게 날씬해 보이시네요. 제가 좀 요즘 살 빠지신 거 아니에요 요새? 키로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좀 살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네요. 아무래도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서 조금 얄쌍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키가 크죠. 맞아요. 키가 큰데 몸무게는 꽤 네, 꽤 나가. 0.1톤입니다. 0.1톤. 그리고 최근에 한 2달 동안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가깝고 서로를 아는지 아시겠죠? 네. 마스크를 지금 김현정 의원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네. 김현정 의원님이요? 네, 이제 감기 걸렸어. 목소리가 쉬었더라고. 아니 근데 쿠팡 청문회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긴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쉬었더라고. 어제 보니까 너무 뻔뻔스럽고 그 로저스 대표인가 그 사람. 제가 그래서 어제 다른 방송 나가서 또 이야기했는데 그 로저스라는 사람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집 현관 번호를 제가 알고 있다면 그런 태도를 저한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뭐 정말 가까운 가족이 거기서 일하다 그렇게 사망했다면. 그럼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자체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저는. 저희가 모경정 의원님 얘기를 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인천 서구병 모경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카페라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핫카페라떼님이 제 라이브 할 때마다 또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인사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보통 의원님도 상임위에서 질의하실 때 시작하는 멘트가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저희 지역 얘기를 합니다. 의정부가 국회의원 박재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조금 바꿨어요.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정서진의 도시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12월 31일이잖아요. 보통 1월 1일에 정동진으로 일출을 보러 가는데 저희 지역에 정서진이 있습니다. 정서진? 이제 앞으로 검단구 출범이 되면
12월 31일에 많은 사람들이 노을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지역으로 오시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곧 내년부터라도 올해 놓치셨으니까 내년부터 12월 31일 해 넘어가는 일몰은 꼭 우리 검단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방송 때문에 거기서 일몰을 못 보셨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일몰을 지금 한강 옆에 올림픽대로에서 보고 왔어요. 그러시죠. 여기 오는 길이라서. 네. 최현일 의원님은 오늘도 늦게 오셨잖아요. 네. 8시 1분에 도착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니, 회관에서 딱 정상 출발했는데 택시를 잡으려 택시가 안 잡혀서 이게 다시 차량으로 움직이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긴 올해가 또 네. 마지막 날이다 택시가 안 보니까 잡히더라고. 오는 길에 정말 많이 막히긴 하더라고요. 택시가 안 잡히고 차가 많이 막히고. 이렇게 막 지적 바로바로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바로. 근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더 센데 그분들 빠져. 오늘은 양호한 저희는 거예요. 순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둘 정도면 아주 약한 거예요. 참고로 이용우 의원님이랑 저희 지역구랑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서구병이고요. 이용우 의원님이 서구을. 그러니까 보통 청라 신도시. 청라하고 뭐 검안경서 연희동까지 항상 설명할 때 본인을 청라 1, 2, 3동 검안경서 연희동 뭐 이용우입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또 외우셨네 그거를 또. 네. 항상 맨날 행사 때마다 만나니까 이용우 의원님 대타라고 하기엔 조금 자존심 상하고 이용우 의원님보다 잘하고 가겠습니다. 또 2인분이세요 지금 이용우 의원님과 김현정 의원님. 당의 기둥이죠, 뭐 당의 기둥. 네. 저희가 올해 마지막 날 이렇게 저희 새날 식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 그날 방송을 쉬는 바람에 좀 죄송했어요. 그 전주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하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원래 또 예배도 보고 워낙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날 좀 어려웠는데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새날 식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명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꽉 차게 오늘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우리 손님의 주제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뜨거운 주제였죠. 최근 며칠간 굉장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파장이. 저희 모경종 의원님께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즉각 제명 국민의힘에겐 협치란 이 주제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발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뉴스죠.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를 직접 소집한 것도 아니고 유선상으로 서면으로 그리고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이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최고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나 싶은 거는 좀 자치하고 제가 그래서 이 협치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좀 해보고자 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말 힘들었던 시기는 차치하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에 뭐 탄핵 국면 그 모든 국면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과연 이들이 협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협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긴 네, 있어요? 항상 협치를 외쳤죠. 항상 협치를 외쳤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9월 8일 장동혁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당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 더 야당에게 양보하라. 그리고 야당의 발언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야당에게 좀 기회를 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장동혁 당대표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을 협력할 야당이나 협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정말 협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협의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고요.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올해 11월 7일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지지하는 우리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꾸 강경하게 나가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힘 모으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 지명되자마자 정말 치졸하게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협치란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협의 또는 협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의 한 수를 둔 게 아니냐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바둑을 비유하자면 첫 번째 포석에 불과하다. 이분은 어떤 포석. 이 전쟁 또는 이 경쟁의 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해운이라는 사람을 지명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여러 많은 분야의 인사가 있을 텐데 그때 역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겠다.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당 출신이고 어떤 그동안에 무엇을 해왔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단 커트라인은 있겠죠. 내란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돼야 된다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커트라인은 있겠습니다만 그걸 통과한다면 실력 있으면 무조건 쓰겠다라는 하나의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그 발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을 때 그때가 일요일이었나요? 굉장히 놀랐던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괜찮으셨어요? 딱 일감은 참 신선하다.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좀 지나보니까 그래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고심했구나. 그러니까요. 방금 포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려가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조금 우려도 됐던 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그동안 이해운 전 의원이 얘기했던 굉장히 이해운 전 의원이 우리 당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게 청년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을 비판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이해운 장관 지명자가 어떤 장에서 토론? 아마 그게 썰전 비슷한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클립이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도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클립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러고 나서 역시나 이 파장을 의식하셨겠죠. 그래서 다음 국무회의 때 무지개 사회를 비유하시면서 파란 옷만 입을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정 세력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졌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정부가 출범한 이상 행정부는 더 이상 한 특정 세력의 정부가 아닌 국민 전체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통합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셨고요. 저는 이 파란 옷, 빨간 옷, 이 색깔로 비유하는 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최현일 의원님이 정장 입고 오셨잖아요. 수트를 입고 오셨는데 이게 완전 새파란 옷을 입고 오셨다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파란색을 입긴 했는데 나시만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똑같은 파란색이지만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색깔이라는 것이 이제는 조금 지금의 정치 지형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옷의 형태도 다 다를 수도 있고 옷의 두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다양한 옷 형태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이 예전에 빨간색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은 이제 파란색 이야기한다. 이걸 좀 넘어서서 이 사람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주는 옷을 입고 있는지 거기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때 3가지를 주장했잖아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회복하겠다. 근데 이제 이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은 되게 모순된 말이에요. 내란을 극복한다는 거는 한쪽을
미쳐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통합을 하자니 내란 극복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그렇게 봉합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내란 제2차 특검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란 극복이 우리 당내에서 가장 큰 화두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계속 기조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실용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고심, 한편으로는 행정부가 가야 할, 행정부 입장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안에 내란 TF를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 헌법 존중 TF. 그걸 가지고 계속 내란 극복하다가는 국정 운영 5년이 결국 2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3년은 마무리하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 마음이 급한 거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 가장 중요한 거 실용주의잖아요. 실용주의.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정치도 오히려 여야가 극단으로 싸울 때 중간에서 악수를 하게 하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고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재부 자체가 치고 나가는 데가 아니고 보수가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보수적, 그냥 고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 경제학자이자 기재일을 10년 이상 한 이해운 의원이, 물론 이제 내란을 얘기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30%는 거기에 아마 진짜 다 동조하거나 좀 휩쓸린 사람들 많잖아요. 다만 적극적으로 내란 헌법 파괴한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나 윤석열 내란 아주 핵심 세력들 외에는 이해운 의원이 그 정도 했다. 물론 저도 또 보니까 웹자고 도는 거 영상을 보면 짜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저런 분들을 굳이. 근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큰 정치,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을 사형 선고를 했던 그 전두환이나 노태우 다 사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박태준이나 김종필을 포용해가지고 결국 했고, 또 만델라, 또 링컨, 큰 정치인들은 결국은 자기하고 맞서 싸웠던 사람 했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빠른 속도로 국민 통합에 더 방점을 두고, 내란 극복은 당연히 하겠지만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가겠다. 그게 아까 이제 포석이라 했지만 나는 신의 한 수 끝내기 수순이다. 국민의힘을 끝내기 수순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마 이해운 의원이 아마 레드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빨간색 레드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사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획예산처라는 곳에서 수많은 이 지역 현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좀 협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당에 멤버십이 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어떤 분이 베스트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제 공정하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어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국가의 재정에 관해서는 더더욱이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이게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모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 지명이 첫 번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전부터 권오을 장관 그리고 성미령 장관 유임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져 왔다고 보거든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새삼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대통령께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런 우리가 걱정하는 내란에 대한 동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검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냥 그동안 밖으로 드러난 것만 봤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노선의 변화처럼 느껴지고, 사실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사과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긴 하셨죠, 후보자가.
근데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들께 납득이 될 정도로 본인이 이 내란과 관련한 동조를 한 점은 없다.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뭐 지금 사실 뭐 삭발을 선동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소명할 건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그래야죠. 하고, 사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잘 이행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할 책임이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인사검증 절차에서 충분히 그 설득을 해야 된다. 그게 남아있는 과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저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주변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께서 당대표 때 위징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위징이라는 사람이 옛날 당태종의 그 적대적인 위치에 있던 친구가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 밑에 정승을 만들어놓고 평생 동안 싫은 소리 해. 결국은 당태종이 정관의 치를 잃었던 게 그 사람인데, 아마 이제 대통령 정권 초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쓴소리나 싫은 소리 하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동료 의원들께서도 좋은 말 많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팀이라겠는데 이해운 같은 경우는 아주 살아온 길이 아주 다른, 또 경제 분야에 가장 중요한 기획에서 했을 때 대통령은 그런 걸 원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분야가 물론 진보나 이런 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당신은 거기서 레드팀 역할, 쓴소리, 보수적 역할 하면서 좀 제어 역할을 해달라. 그래도 불구하고 내란 있잖아요. 내란. 그 부분을 보면 그 부분에서 청문회가 상당히 이제 인사청문회. 격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은 당연히 세게 할 거고요. 여당의 내분을 일으켰고 여당 내에서도 기재위원들 입장에서도 한 분 한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될 수 있는 후보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당혹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해운 후보를 엄호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평가해 줄지가 좀 그 부분이 좀 관점 포인트가 될까, 청문회가. 저는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아니라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예상을 조금 못했던 부분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다시 발제 주제로 돌아와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쪽 인사를 지명을 했는데, 그러면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국민의힘 뭐 당직자나 아니면 뭐 지도부였으면 이거 정말 잘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국민의힘이 이야기해왔던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을 이번 이재명 정부에 녹여낼 수 있게 되었다. 한번 보여주겠다.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당이 인사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갔으면 정말 멋있는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하나의 장치를 주시지 않았나,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전혀 그거랑 반대로 갔잖아요. 이걸 활용하기는커녕 더 반대로 발로 차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동안 협치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협력을 이야기했지만 말로만 떠들었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뭔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구나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그쪽에서 엄청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해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게,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언급들, 특히 내란 관련된 거.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만으로도요, 국민의힘에 그렇게 난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계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내가 다음에 당선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말 못한다, 아이고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하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이미 기자분들한테 밝혔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알았고 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도 있었고, 나름의 자백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아까 저기 자료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인가요? 지금 그 장동혁 대표만 남고 지금 다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다 민주당으로 가게 생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규제가 TV에서도 그랬군요. 전한길하고 장동혁밖에 안 나올 거다. 아마 지난번에 한번 누구죠?
그 중진 의원들이 반발했잖아요. 장동혁 대표 돼서. 네, 한번 그게 아마 또 재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너무 이제 극우화됐잖아요. 그러면 중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중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지방선거 근데 또 그 진짜 보수 경제학자 이혜원을 발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영남 쪽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특히 이분이 이혜원 의원이 부산 경남 그쪽이라는데 그게 아닌가? 맞아요. 출신은 부산이고 서울에서 정치를 했지만 지역을 여기저기로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난각병이 유행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조경태 의원님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이렇게. 언제 전화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전화를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진짜요? 대답도 그리고 막 다들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 홍준표 같은 사람 나는 하와이에서부터 이미 전화 받았다. 뭐 그리고 민경욱까지 누구요? 민경욱 대통령이 연하장 보낸 것까지 공개하면서 민경욱? 그거는 좀 지금 그 내가 그 윤석열한테도 못 받아본 연하장을 이재명이 보냈다. 민경은 아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가장 초기만 볼 거려. 지금도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원조. 알잖아요. 인천이잖아요. 민경욱. 그 인천 아닌.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그냥 형식적인 연하장에 지금 마음이 설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거 SNS에 올렸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통합의 의도를 가지고 보내지 않으셨을까. 민경욱은 그 전 국회의원이라서 그냥 받은 거예요. 전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저희 협치를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그 신의 한 수를 주셨는데 협치에 손을 내밀었는데 역시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상대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 네, 협치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씁쓸한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저희 최현일 의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이 이제 31일 내일이 이제 새날입니다. 새날. 내일이 1월 1일 새날. 네. 내일이 새날이군요. 새날인데 네. 몇 시간 안 남았죠. 근데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11일 이게 200일 여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젠가 이제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잖아요. 결국 이제 내란 극복의 상징적인 하나의 그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의 분기점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인수위도 없이 폐허 상태, 컴퓨터도 없고 필기구도 없는 용산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상화. 200일은 결국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하나의 큰 물줄기였다. 그거고요. 그 과정에 대통령의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여기 국민 통합, 그리고 내란 극복 이 세 가지 축인데 뭐 내란 극복은 당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했지만 대통령 국민 통합, 민생 회복에 방점을 뒀고 그 민생 회복의 또 한 축은 외교 안보의 정상화. 그래서 뭐 제가 알다시피 뭐 가장 우리가 경주 에이펙, 유엔 총회, 아세안, G7 정상회, G20 정상회든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동안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외교 안보를 진짜 복구를 한 뿐만 아니라 아주 한 단계 더 업. 한미 관계도 아주 고도화됐고 그리고 한미 동맹 뭐 관세 협상 타결돼가지고 경제를 흔들리던 경제를 안정화시켰고요. 그때 생각해보세요. 관세 협상 때문에 뭐 한덕수 그 전 총리가 계속 장난질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대권이라는 어떤 흑막 그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장난질 쳤어요. 맞아요. 저희는 그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두 차례가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파에서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결국은 타결했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보수 정권이라면 그 해냈죠. 그리고 한중 관계도 얼마나 우리가 중국 해가지고 얼마나 마타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한중 관계 가지고 결국 이번에 1월달에 중국 국빈 방문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시진핑이 한 10몇 년 만에 또 경주 한 거 가지고 미국과 중국 또 회담을 성사시키고 또 이렇게 한 거하고 한일 관계 같은 경우도 진짜 걱정을 했잖아요 민주당 정부. 그렇지만 그게 누구죠? 다카이치 사나이. 다카이치하고 그 전에 또 그 하고 이시바. 우시바 가기라고 계속 하면서 우려를 깨뜨리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일본에 잠깐 왔다 갔는데 의원들이 걱정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한일 뭐 이런 상당히 노선을 할까 봐. 우려. 왜냐하면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일 관계 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근데 지금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실용외교 그래갖고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 이뤄냈고 기재부 개혁 이뤄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4천 시대 올해 수익률 뭐 그 대통령께서 뭐 2천만 원 주식 수익 뭐 했다고 뭐 그럴 정도로 75.9% 거의 80% 가까이의 뭐 수익률 정도로 주식 4천 코스피 4천 시대. 그러니까요. 그리고 4천 이게 또 저 생각해보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리의 상법 개정 얼마나 하겠어 우리가 싸웠어요. 그 보수 세력들과 그 국민의힘 애들이 얼마나 맡아둬요. 그렇지만 우리 해가지고 결국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금의 흐름을 해가지고 이런 정상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고 AI 3대 강국 뭐 이런 엔비디아 GPU 26만 작보라는 아주 쾌거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투명성과 통합. 아까 이혜훈 장관이나 권오을 뭐 등 송미령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조갑재 뭐 이거 보수라는 그런 그쪽 사람들 언론인들 그분들한테 극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해서 계속 지속하고 있고 무엇보다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초로 국무회의, 수보회의,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그리고 타운홀 미팅 등등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은 리더십의 차이고 다만 이제 과제가 뭔가 저는 결국은 경제라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이번에 이제 이혜훈 장관 후보를 낸 것도 그런 고민. 또 하나가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기점이 있잖아요. 또 내란 극복에 이제 과실을 얻어내고 국민통합 이뤄내고. 근데 결국은 부동산 문제나 청년 실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경제 문제를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그게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다른 문제는 거의 다 이제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이제 제대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우리 모경종, 우리 청년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지혜 우리 대변인께서 또 안 계시는 두 의원님 하여튼 열심히 청문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야 된다. 끝? 아 정말 근데 다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써왔잖아요. 200일 돌아보면 정말 외교 분야가 특히나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다 공감하거든요. 외교 분야가 특히나 변화가 많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다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민주주의의 힘을 전 세계에 다시 보여주면서 에이펙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알릴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통상 제가 또 산자중기위원회여가지고 여름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 이거 관세 협정 체결할 거냐, 이번에 할 거냐, 다음 날 할 거냐 이거를 계속 체결했거든요. 빨리 해야 된다. 뭐 관세가 지금 관세율을 계속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압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도의 전술을 계속 쓴 거잖아요. 그쪽 버티기 전략을 쓴 것이 굉장히 유효했고 그 에이펙을 즈음해가지고 관세협정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타결을 해서 외교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우리 국정 업무 보고 생중계한 거에서 보듯이 투명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께도 정말 다른 정부
일하는 정부가 돌아왔구나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드린 것 같아서 200일이지만 이게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야, 일 정말 잘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냐면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에 뭘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이제 일하는 정부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일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단은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예전부터 경제 와 너무 우리나라 경제 좋다라고 한 적은 많이 없었다라고 저도 배워왔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대기업 너무 힘들어요. 또는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요. 뭐 이게 동시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냥 일반 가게 전부 모두가 힘들다라고 하는 상태니까요. 근데 경제가 참 야속하게도 한 번에 역전되는 상황이 잘 안 일어납니다. 경제라는 건 좀 서서히 효과들이 나타나고 하나의 모든 기반 자체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재건하기까지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0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뭐 최근에 환율 문제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에서 우려가 많이 있는 거 당연히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 집권 여당에서도 알고 있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방안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 이제 성과가 나올 타이밍이 곧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하고 업무보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면 국무회의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우리가 당장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상실감을 가지신 분들도 이해운이라는 사람을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는지를 곧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6월 3일 지방선거잖아요. 주방선거 때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정 운영은 이렇게 오른쪽 가자는데 왼쪽 가자고 이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그런 반기를 들은 그런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진짜 서울시장이나 이런 지자체장 또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도 진짜 제대로 좀 뭔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말씀 도중에 지금 이 쿠팡 김현정 청문회 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께서 그 응원의 메시지를 저희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모종경이라고 반가 알겠습니다. 김정현 의원님 쿠팡 청문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종경이 뭡니까 의원님? 실망입니다. 네, 근데 네, 청문회 중에 사실 조금 마음이 급하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네. 모경종입니다, 여러분. 네. 모경종을 울린다. 알람 제 별명이 알람입니다. 경정. 네. 근데 모경종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 코스피 4천 얘기하니까 ETF 뭔가 한숨을 쉬시는 것 같던데 혹시 ETF 투자를 혹시 뭐 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 국회의원들은 우리 자산이 다 그렇죠. 공개가 되잖아요. 제가 실질적인 꼴등이거든요. 자산? 자산 순위에서요? 재산 공개된 거 실질적인 제가 꼴등일 겁니다. 다른 분들 몇 억씩 빚 있는 분들 있는데 네네. 빚 지는 것도 전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전 실질적으로 순수 꼴등인데 그래서 뭐 주식 투자도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예전에 해놓은 거 소위 이제 묶여 있어요. 물려 있는데 ETF에 투자를 했더라면 조금 지금 묶여 있는 것 때문에 ETF 투자를 못 하셨구나. 뭐 자본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워. 이소영 의원님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네. 그때 따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ETF 그냥 소소하게 자동이체로 넣어놨는데 아직 수익률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 좀 같이 하시죠. 오경종 의원님 10만 원으로 시작하십시오. 네. 저희 NSJ E7F 굉장히 복잡한 아이디를 가지셨는데 세 분 의원님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화이팅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재산은 부족하지만 후원 계좌는 좀 많이 아, 그렇죠. 좀 저희 도와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 맞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목용정 의원님 자산 순위 자산 순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꼴등이라고 하셨는데 후원은 그렇죠. 내 자산과 관련 없는 일이죠. 많이 남아 있으세요, 한도가? 전 많이 남아 있어요. 아. 네. 제가 후원회장님이 이재명 대통령이셨거든요. 근데 대통령 되신 이후에 자동적으로 후원회장에서 이제 물러나셔야 돼서 그렇죠. 후원회장이 공석이니까요. 여러분 후원회장도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시고 후원회장이셨던 분의 뭐 영향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채 후원회장을 그만두셔가지고 네.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후임자를 지명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 구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전까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후원회장이라 생각하시고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랑 최현희 의원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 나갔죠. 뭐 저희는 저 후원금에 참 네. 그렇군요. 저희 마지막 날 뜻깊은 두 사람은 한 해를. 두 사람 찬 사람들은 오늘 안 나왔네. 아, 그러네. 쿠팡 청문회를 네. 했어야 돼. 후원해 주시면 또 뜻깊은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올해 마지막이니까 그냥 좀 쉽게 가려고 골랐어요. 2025년을 회고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 의원 채팅방에 누군가가 인사를 올리시는데 역대급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시더라고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계엄,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 작년 겨울에는 거의 제대로 된 일상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도 자고 좀 본회의장에서 등원하면서 선서할 때 제가 그 회의장 안에서 잠을 잘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 좀 국민의힘 쪽에 그 그 피크닉 박스 같은 그 매트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거기 깔고 잤었는데 그날 그 본회의장에 누워가지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을 했던 날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탄핵 심판 결국 4월 4일인가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6월 달에 대통령 선거 치르고 또 그리고 또 여름에는 대미 통상 압박으로 계속 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실갱이하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또 에이펙에서 극적으로 트럼프가 방한을 해가지고 뭐 신라 금관도 쓰고 그리고 연말에는 코스피가 4,200까지 찍고 굉장히 정말 그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한순간을 꼽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뽑으라면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던 날인 것 같아요. 그날은 저희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이 얘기를 저희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 기사들 계속 보면서 또 뭐 헌법재판관들이 또 의견이 어떻게 갈려가지고 어렵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결론이 안 나올까? 그것 때문에 사실 몇 달간 우리 거리에서 추운 겨울 또 광화문 거리에서 또 몇몇 분들은 단식도 하시고 저희 최현희 의원님은 단식도 몇째 하셨잖아요. 또 그런 동료 의원들 보면서 나도 단식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날들이었는데 또 그날 언젠가는 집회하는 도중에 갑자기 윤석열이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석방이 되고 나서는 또 우리 한남동 가가지고 키스스탄하고 같이 또 밤도 새보고 막 이런 날들을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막 압박감도 많이 느끼고 하던 순간에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던 순간에 탄핵 결정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당 방송에서 탄핵 선고 순간을 생중계를 같이 했었어요. 김남근 의원님하고 김동완 의원님하고 셋이 중계 방송을 나름 당에서 했었는데 그 순간에 사실 3명 다 너무 울컥했던 네,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돌이켜보면은 정말 가슴 벅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든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게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작년에 한 번은 우리 모두가 겪었던 12월 3일 그날에 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탄핵이 되네 마네 할 때 헌법재판소 주변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극우 세력 그분들이라고 하기도 싫네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맞아요. 막 소리 질러대고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막 그러는과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1인 집회 또는 1인 시위를 가장한 천막을 설치해놓고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주변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또 청년위원장이니까 청년위원회에서 좀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결정을 내린다면 얼마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청년위원회에 제가 제안을 하고 모두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그 지점에 정말 007 작전처럼 스피커랑 현수막이랑 기자회견문이랑 우르르 들고 가가지고 쫙 펼치고 그 안에서 첫 번째로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저희가 처음에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니까 그때는 그 인간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젊은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아차 얘는 민주당에서 온 애들이구나 그리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온갖 스피커, 앰프, 욕설 뭐 던지고 제가 평생 들을 욕 그날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 진짜 좀 뭔가 인간성에 대한 환멸을 느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그날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장면이 전 가장 떠오르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하시고 그러다 백혜련 의원님 계란 맞으시고 그 즈음이 백혜련 의원님 계란 맞은 나름의 그 물꼬를 튼 게 나름 민주당 청년위원회라는 좀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뭐 큰 영향은 안 미쳤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아마 넷플릭스로 하나 만들면 아마 진짜 최고 히트가 될 것 같다. 뭐 대통령께서 생방송을 하고 넷플릭스가 재밌다는 얘기를 했지만 돌이켜보면 예전에 이제 체포동의안 돼가지고 단식하셨고 되고 나서 영장 기각이 되셨잖아요. 그때 한번 고비 있었고 또 테러 돼가지고 헬기로 아마 뭐 모은장지 와가지고 다시 응급해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또 생명 맞아요.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계엄이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서 대통령까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보면 거의 뭐 죽이려고 중앙정보부에도 시켜가지고 현해탄에서 죽이려다가 미국 애들이 해가지고 또 살렸죠. 사형선고 당했죠. 여러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걸 압축적으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시련을 준 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젊을 때부터 박정희와 싸웠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그러고 나서 지금 잘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영웅이잖아요. 영웅.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그 고비고비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죠. 하나는 그때 좀이라도 그때 테러 당할 때 잠깐이라도 했으면 그렇죠. 계엄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으로 국회로 모입시다 그 한마디 안 했으면 아마 그냥 그날 그냥 계엄해제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체포동의 때도 되는 순간 기각이 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예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비를 하나 해가지고 되신 거 보면 참 그래도 국민들이 잘 이렇게 지켜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켜준 대통령이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고난은 대한민국 조금 제가 좀 포장을 좀 더 하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위기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봐요.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검찰의 칼끝이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개인을 향해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였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때 뭐 체포동의안 가결 그때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한 힘으로 뭉치지 않고 서로 분열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도 보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물리적으로 칼끝이 목에 들어오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압축적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 역시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또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6.3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다 득표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셨고, 지금은 이제는 그런 지지에 화답해야겠다는 사실은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데, 이제 청와대로 복귀했잖아요. 이 앞으로 청와대에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많이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2026년 1월 1일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사실 첫 해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어받은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 바꿀까를 이제 논의하는 데 시간을 썼다면 2026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예산도 짜고 각종 정책들도 이제 다시 펼쳐놓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2026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좀 그런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약도 조금 늦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200일 동안 좋은 약을 이제 우리가 먹는 과정이었다면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약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가 드디어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내년 한 해는 200일 동안 얼마나 좋은 약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내년 6월 3일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1년 되는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의 성과가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그날이 또 지방선거 날이네요. 좀 비슷한 시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1년의 성과가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될 거라 좀 확실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당이 뒷받침을 아주 잘 해야 되고 각자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또는 함께 해주고 계시는 당원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잘 뭉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음 지방선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죠. 서울시장 후보를 잘 낼 거고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에 합쳐서 전반기 후반기 10년이거든요. 10년에 아무런 해놓은 게 없는. 아니 그렇게 오래 했군요. 이게 박원순 시장 전에 한 6년 했고요. 네. 여기 한 4, 5년 했어요. 그래서 10년이에요.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한강법스는 멈추고 전시행정하고 한 게 없어요. 세빛둥둥 썸 그리고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리버버스, 행안이 한강버스. 제가 또 같이 행안이니까 국정감사도 같이 했잖아요. 가관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돈이면 훨씬 더 멋있는 행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다 보니 서울이시고 경기시고 인천이잖아요. 수도권에서 꼭 다 전승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장 후보는 누구예요? 유정복 지금 현재 국민의힘 시장인데요. 아니 저희. 우리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서울시장 후보 누구죠? 있어요. 아니 어느 누가 나가도 압승이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경기도는 누구예요? 누가 유력해요? 자꾸 이렇게
누구예요 거기는?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좋은 후보님이 저희는 반드시 이길 거라 생각하고요. 경기도는 사실은 누구를 넣어도 이기는 결과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인천도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항상 좀 원래 지방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 아니 뭐라 하면 또 뭐니까 안 되거든. 하여튼 어떤 우리 근데 의원님이 압도적으로 뭐 여론조사 그런 얘기 있던데 소문 쳐볼래? 저희 뭐 누가 해도 다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모 의원님. 서울이 제일 문제네요. 서울을 잘해주세요. 서울도 이번에 다 결과가 괜찮게 나오시던데요. 그래도 이제 정원호 청장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매기 효과라 그럴까? 좀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급상승하고 다른 후보도 네, 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님, 뭐 김영배 의원님, 뭐 지금 박홍근 의원님, 뭐 전현희 의원님, 뭐 출사표 던지신 분들이 많이 모든 계시니까요. 출마하시거나 가는 데는 저는 다 갑니다. 다 지지합니다. 다 지지하고요. 다 이렇게 하고. 근데 단순히 이제 뭐 민주당이니까 뽑아주세요는 안 먹힐 거고.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1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를 이야기하면 서울 시민들께서, 인천 시민들께서, 경기 도민들께서 워낙 현명하시니까 좋은 선택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정원호 구청장님이 매기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동구 하실 때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도 많이 하시고 그 구민들에게 정말 효능감 있는 의정을 하셔가지고 행정을 하셔가지고 그 선택을 받으신 거잖아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우리 당에 많아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렇게 또 제야의 진면목 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이렇게 많이 나타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에 워낙 그 후보님들이 쟁쟁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장 후보님들 박주민 후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워낙 쟁쟁하시니까요. 박주민 후보님을 계속 처음에 얘기하시는 김영배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제가 다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게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면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분이니까 네. 고르는 재미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댓글창에 목영종 의원님 후원회장 누구 추천이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의원님 추천한다고 당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실천하는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의원님 추천합니다 하셨으니까요. 아니, 저번에 그 차지호 의원님은 참고하세요. 정청래 대표가 후원금이 안 차지요? 차지요 했더니 바로 그냥 다 찼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만 진짜라니까. 저도 우리 후원회장님께서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차마 부탁도 못 드렸고. 네, 저희 이제 여러분 12월 31일 2025년이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목영종 의원님이 두 사람의 공백을 꽉 채우시네요. 그러니까요. 컨텐츠와 이 풍채와 그 카리스마를 진짜 진작 불러주셨어야죠. 자주 모셔보겠습니다. 아니, 네. 저를 모종경이라고 부르시는 분 혹시 또 자리에 안 계시면 저 불러주세요. 아마 김정현 의원님은 다음에 나오실까 김정현 의원님은 의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보니까 제야의 종 타종 행사로 인해서 23시부터 지하철 1호선 종강역 무정차 통과한다 이렇게 긴급 문자가 막 오는데요. 아마 각지에서 이제 올해 타종 행사도 하고 내일 또 해맞이 행사도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바쁜 밤이 내일 되실 것 어떻게 해요? 같습니다. 여기 두 분 의원님도 해맞이? 저는 지역 분들하고 저희 지역에 가연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는데요. 가연산? 같이 올라가서 해보고 같이 내려오셔서 뭐 식사 떡국 같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지역 영동포는 산이 없어가지고 선유도 한강 옆에서 해도 지갑니다. 내일 근데 엄청 춥대요, 여러분. 산에 오르면 어차피 땀이 날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박지호님 어떻게 하시겠네요? 저희는 내일 당에서 그 시무식 겸 해가지고 7시 20분부터 시무식 겸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추울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델리민주를 켜시고 아침 7시 20분부터
저희가 시무식하니까요. 새해 인사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현충원 갔다가 저희 멀리 봉화마을 그리고 봉화마을 가요? 네, 봉화마을 가서 인사드리고 또 이제 저희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또 거기 양산까지 지도부 가서 다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지도부가 다 하루 동안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러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여정에 델리민주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원님은 뭐 아침에 출근길 인사로 막 하시고 막 이게 새해 인사하시고 오늘 밤에 11시 30분에 저희 지역에 중앙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송년 예배 보러 갈 거예요. 송구영신 송구영신 예배. 예배. 네, 송구영신 예배. 저도 지금 11시에 있는데 어디 갈까지 고민 중입니다. 교회 아직 선택 못했습니다. 바로 앞이네. 신자세요? 네? 신자세요? 저는 기독교? 모든 교회와 성당을 다 갑니다. 절까지 해가지고. 네. 저도 뭐 불러주시는 곳에 다 가는데 한 교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저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아 송구영신 뜻이죠 네, 그게? 송구영신 하는 그런 네 시간이고요. 낡은 것을 보냈잖아 이미. 낡은 것은 다 보냈죠. 이 보냈고 영신.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새날. 모를 낡은 것들 오래된 살들 뭐 이런 거랑 같이 보내고 역시 명대변인이시. 네 새로운 아침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인데요.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게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새해 소망 한 가지씩 얘기하고 끝낼까요? 먼저 하세요. 오늘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뭐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그래도 발언을 얻은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 검단이 내년부터 검단 9로 시작을 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검단구.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를 쓰고 들어간 이유도 이 검단구 출범을 돕기 위해서 좀 힘을 보태고자 들어갔던 건데요. 내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우리 검단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아는 그런 정말 유명한 지역, 훌륭한 지역이 되길 바라고 저 역시 그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구 화이팅! 와 검단구 화이팅! 근데 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제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자 또 정치인으로서 하여튼 열심히 뛰어서 이재명 정부가 압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손발을 다 바꿀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요.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총리를 보유한 구입니다. 네, 우리 김민석 총리가 계시는 동안 최대한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총리님을 괴롭히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 영등포는 정말 쟁쟁한 게요. 진짜 영등포. 국무총리님 계시죠. 구청장 출신의 국회의원님 계시죠.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네요. 구청장일 때는 일을 잘했는데 국회하고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겸손하시기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네, 저희 영등포도 내년에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의정부도 내년에는 저희가 의정부도 시장을 국민의힘 시장이에요. 제가 예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손발이 좀 맞아야 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월 3일 저희 경기도지사 그리고 의정부 시장 선거 잘 치러서 정말 진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짜 대한민국 내년에 꼭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요. 저희 모경정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선 박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봬요. 해피 뉴 이어.